최근 데이터 산법은 큰 화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데이터 공개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악용 가능성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충분한 고심 끝에 데이터 고속도로가 뚫리게 되면서 앞으로 정책적인 과제에 있어서도 더더욱 뒷받침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금융혁신을 위한 정책적 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금융감독원 핀테크 혁신실장의 강연 함께 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감독원 핀테크 혁신실에서 핀테크 총괄 업무를 맡고 있는 김용태 실장입니다. 오늘 13회 아시아 태평양 금융 포럼에 초대해 주신 곽영길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핀테크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그간의 혁신 지원 노력들, 그다음에 금융 당국이 그려보는 바람직한 발전 방향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발표를 못하다 보니까 그 관객분들하고 이제 아이 컨택이나 또 반응을 살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발표와 앞서서 방금 전 발표하신 신한카드 쪽에서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약간 제 그 소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금융회사 자체의 수익성에 관련돼서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금융 서비스를 잘 보시면 그 거래 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컨대 A라는 은행을 거래하게 되면 계속 그 A라는 은행은 거래하게 되고 또 B라는 카드사하고 거래하게 되면 계속 B라는 카드사가 되는데 이게 잘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지 않는 게 그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또 소비자의 어떤 그 선택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임팩트들이 없었는데 이 데이터 3법이나 뭐 오픈 뱅킹을 통해서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의 어떤 교류와 또 자금의 이동이 훨씬 더 자유로워지니까 금융 서비스 자체에서는 훨씬 더 이 금융 소비자를 위한 또 이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럼 제 그 발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번 그 금융감독원 인사 나고 나서 그 이제 신입 직원들 전입 직원들이 와서 제가 핀테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줬는데 여의도에 가보시면 자율주행차가 한 3대 정도 그 매일 점심 때 되면 똑같은 지점에 모이더라고요. 아마도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고 나서의 어떤 자기들의 그 정보나 이런 것들을 교류하기 위한 걸로 보이는데 자율주행차가 아직은 그냥 일반 자동차에다가 여러 가지 카메라를 뭐 360도로 달아놓고 또 센서들 달아놓고 그다음에 뭐 그 이제 통신을 수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달아놓은 상태라 좀 보기 좀 흉측한데 제가 이런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아들이 이제 나중에 할아버지가 돼서 손자한테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몰고 다녔다. 에, 그러면 이제 손자 그런 얘기를 하겠죠. 아니 그 위험한 자동차를 사람이 몰고 다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당시에 그래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또 뭐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 금융 사이드도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동차가 운송이라는 최종 재화는 변한 게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 운송을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방식은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이 핀테크도 마찬가지인 게 뭐 예금, 보험, 뭐 투자 상품들, 지급결제 카드 상품들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고 최종 재화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를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방식들이 지금 엄청난 그 변화를 겪고 있는 거죠. 이게 꼭 은행이어야 되느냐? 지금 오늘 주제처럼 그 빅블러, 그러니까 뭐 그 빅테크 업체들, 테크놀로지 업체가 전달하면 안 되느냐? 전달하는 방식이 꼭 사람이어야 되느냐? 이게 그 AI면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그 이 컴퓨팅 파워의 진전에 의해서 지금 우리한테 계속 과제와 또 변화를 체험하게 지금 만드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 첫 번째로 이제 핀테크 인프라 구축, 그 다음에 렉테크, 서브테크 활성화,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감독 당국이 핀테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2017년부터 상당히 좀 많은 그 활동들을 해 왔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최근치를 좀 말씀드리면 2019년 4월달에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및 1차 금융혁신 서비스 9건을 지정하면서 샌드박스라는 것이 우리 금융권 안으로 지금 들어온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 최근 뭐 신문에 좀 나고 있긴 한데 그 소위 이제 P2P법이죠. 온라인 투자 금융 연계법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8월 27일부터 이제 이제 법이 시행돼서 이제 제도금융권으로 들어오게 돼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 5월달에 제1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를 개최해서 또 전 세계에 또 우리나라의 발전된 핀테크 위상을 또 알린 적이 있고요. 또 그 올해 지금 현재까지 지정된 샌드박스 서비스가 86건이나 됩니다. 이건 나중에 좀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또 핀테크 또 이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8년부터 금융감독원의 핀테크 혁신실을 설치해서 또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혁신이 필요한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수익성이 악화된 기존 금융 산업을 재편하고 정보 비대칭 해소 및 새롭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선도 산업 집중 육성하고 또 스타트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양질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여러 가지 순기능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핀테크 인프라 그 이제 해외에 있는 주요 감독 기구들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 이 명칭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노베이션 팩실리테이터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노베이션을 촉진할 수 있는 뭔가 기반이 뭐냐?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금감원이 같이 그 공동 운영하고 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있는데, 자, 이 샌드박스 금방 그 머리에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샌드박스는 그냥 놀이터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 때의 모래를 통해서 다치지 않게 공간을 정해준 건데 그럼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뭐냐라는 그 궁금증이 있을 텐데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샌드박스 안에 들어있는 업체 중에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 AI를 통해서 텍스트 기반이 아닌 보이스 기반으로 보험을 모집하는 서비스를 지금 이제 출시 중에 있는데 샌드박스를 통과해서 출시 중에 있는데 자, 이제 보험을 모집하려면은 보험과 관련된 자격증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자격증을 사람이 따야 되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AI가 시험을 볼 리가 없죠. 그러면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그 규정을 적용 배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적용 배제해 주는 게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 그 잘 아시겠지만 요즘 국민은행 가시면 그 알뜰폰, 리브폰이라는 거를 파는데요. 좀 몇 년 전 생각해 보시면 은행에서 왜 휴대폰을 팔지 하고 아마 들어가셔서 의아했을 텐데 지금은 이런 지금 오늘의 주제처럼 산업의 융합, 빅블러가 지금 샌드박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테스팅되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샌드박스를 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 이제 샌드박스는 사실 그 임상 실험하고 상당히 비슷한 구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고가 나게 되면 또 중단해야 되고 또 소비자 피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 원만한 진입과 또 그 운용을 위해서 그 감독원이 여러 가지 그 또 금융위가 여러 가지 감독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은 진입할 당시에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신속한 심사를 진행해 줍니다.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 중간에 그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이 그 이제 부딪힐 텐데 업체들이 이런 거에서 지속적인 컨설팅을 또 제공해주고 이제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핀테크 업체고 직원들이 뭐 3명, 4명밖에 없는 업체도 있고 뭐 많은데 20명도 있지만 하다 보면은 그 복잡한 금융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금융의 제도권 금융회사와 달리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제재하는 게 아니고 책임을 지고 한번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제 톨러런스가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그 검사권 발동을 자제하고 다시 사고가 나면 또 검사를 나가서 그 이제 제재를 하는 방식의 그런 그 법규 위반에 대한 단계적인 조치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비자 보호가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비자 보호가 안 되면 모든 게 다 그 이제 사상 누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분쟁 조정 절차를 그 확립하고 있고 여기 대해서 또 소비자들의 안내를 하고 있고요. 혁신금융 사업자, 샌드박스 업자들이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샌드박스가 잘 돌아가게 되면 어떤 그 효과가 있느냐?
뭐 핀테크 생태가 구축되고 또 규제 혁신, 이 샌드박스가 크게 금융 서비스에 들어와 있는 플레이어들한테도 이 규제를 그 이제 적용 예외 받아서 한번 서비스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줬죠. 소비자들한테는 그런 좀 혁신적인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줬죠. 금융 당국한테 준 게 뭐냐면 이 규제를 적용 배제했는데 그렇다면 계속 적용 배제해야 되는지를 또 테스트하는. 그러니까 지금 그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그 시장의 주요 그 이제 플레이어들한테 또 감독 당국자한테 그 상당히 주는 시사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규제를 풀어봤더니 전혀 부작용이 없다. 그러면 이 샌드박스를 통해서 규제 영향 분석을 통해서 이제 풀어주면 되는 건데 이런 규제 혁신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 중심의 파괴적 혁신도 오늘 주제처럼 훨씬 더 가속화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아직은 좀 샌드박스도 보완할 점들이 있는 게 뭐 샌드박스를 너무 규제 회피나 이런 걸 좀 그 이용해서 좀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가 내놓은 서비스를 무단 복제한다든지 또 그런 것들은 조금 그 좀 향후 검토를 좀 해야 될 상황이고요. 샌드박스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 앞에 그 표를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약간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나라보다 좀 장기입니다. 보통 다른 나라는 6개월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4년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샌드박스가 금융만 그 다른 나라는 금융만 있는데 우리나라는 금융만 있는 게 아니고 각각 뭐 IT 산업이나 뭐 이런 그 유관 산업들과 함께 지금 샌드박스가 운영되고 있고 다른 나라는 그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 일반 규제에 대해서도 이제 샌드박스를 적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핀테크 업체들이 아이디어가 있고 한데 그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그 이제 그 서비스 개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위하고 금감원이 여러 가지 그 자금이 핀테크 업체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치들을 마련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핀테크 투자 활성화입니다. 금융회사가 예컨대 은행을 보시면요, 은행 그 감독 규정에 보시면은 은행은 은행 전산과 관련된 회사에 대해서만 출자가 가능하도록 돼 있었는데 일반 핀테크 회사에 대한 그 출자는 그 어려웠었거든요. 이거 갖다가 지난번에 이제 그 금융에서 이거를 가능하도록 그렇게 풀어줬고 금융회사가 이제 부수 업무를 그 이제 핀테크 관련된 부수 업무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그 이제 본질 업무가 이제 은행은 예금하고 대출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카드 환 업무하고 이제 외환 업무 하는데 이거 이외에 부수 업무로 할 수 있도록 핀테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거기에 대해서 그 이제 업무 확대를 하는 원칙을 제시해줬고요. 그 다음에 금융회사 임직원이 핀테크 관련 투자를 하다가 손실이 나게 되면 은행이나 이런 데는 보면 부책 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실 책임에 대한 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핀테크 투자 실패 시에는 제재 감면 등 면책 기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그 하고 있습니다. 뭐 좀 여담입니다만 그 금융회사가 가능한 부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원칙을 제시했는데 모 회사는 와갖고 이제 질문하신 게 우리는 그 VIP 고객이 많은데 이 VIP 고객의 이 해외 출장이 많더라. 그래서 우리가 해외 출장 갈 때 공항에서 자동차 그 대리 운전, 대리 파킹을 해주는 회사를 인수하면 안 되겠냐, 부수 업무를 하면 안 되겠느냐, 뭐 이런 질문까지도 하시는 좀 그런 회사도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핀테크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핀테크 인프라에 직접적으로 정부가 그 투자하는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이제 금융위가 올해에 이제 예산을 확보한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샌드박스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할 때 테스트 비용을 97억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작년에도 5월 초에 코리아 핀테크 위크를 개최했었는데 올해도 더 확대해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 해외 어떤 그 연사들이나 해외 감독 당국을 초청할 수 있을지가 아직은 약간 좀 그 우려스럽긴 한데 여하튼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5월 말에 코리아 핀테크 위크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맞춤형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기업들이 여러 가지 법률적인 또
그 이제 궁금한 점이나 또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17억 원 들여서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픈 뱅킹에 들어왔을 때 중요한 게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사이버 어택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좀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영세한 업체들이 오픈 뱅킹에 접속할 때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7억 원을 또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핀테크 업체 해외 진출을 위해서 또 8억 원, 또 핀테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14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약간 작년에 그 아시아 개발은행에 가서 제가 그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아시아 개발은행의 당시 감독 당국의 사람들이 한 2,300명 모여서 한 3일 동안 세미나를 했었는데, 해외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이미지라는 거는 IT 강국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모바일 그 페네트레이션이 전 세계 1위고요. 2위가 그 이스라엘인데 그 격차도 상당히 큽니다. 거기다 우리나라가 5G를 처음 도입한 또 나라이기도 하고, 또 국민들이 모바일에 대한 그 학습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데다가 IT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나라라서 해외에서 보는 그 핀테크에 대한 어떤 그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은데, 우리나라가 핀테크 업체들이 해외에 진출해서 좀 그 시장이 성숙되기 전에 또 우리나라의 표준을 많이 해외에 그 이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감독원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핀테크 인프라가 핀테크 현장 자문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핀테크 업체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두세 명 모여서 뭘 해야 되는데, 금융은 아시겠지만 규제 산업입니다. 규제 산업. 여러 가지 그 법령을 갖추고 있고 또 제재가 들어가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그 고가의 어떤 로펌을 통하게 되면 이제 사업을 추진하기도 전에 이제 주저앉아야 되는 상황인데, 금융감독원에 한 20년 이상 핀테크 업무를 수행하신 분들로 그 구성을 해서 핀테크 현장 자문을 원하는 업체가 저희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분들을 직접 사무실을 보냅니다. 왜 현장 자문을 하느냐? 약간 감독원에서 찾아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도 그걸 좀 잠깐 해봤는데, 일단 감독원에 들어올 때는 사람들이 대부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긴장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 와서 뭔가 자기가 얘기를 하다가 좀 뭔가 잘못되게 되면 괜히 또 감독에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닌지, 또 남의 사무실이다 보니까 앉았다가 10분, 20분 얘기하고 나가게 되는데, 핀테크 현장 자문 서비스는 나가면 하루 종일 나갑니다. 하루 종일 나가고, 또 이분들은 그 현장 자문과 관련돼서 이렇게 그 서로 간에 그 양해각서를 체결하는데, 개별적으로 거기 보시면 관련돼서 어떤 뭐 그 책임을 묻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또 그런 또 설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한 가운데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지금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벌써 이용하고 있는 기업체가 2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 감독원으로서는 핀테크를 하시고자 하는 그런 그 니즈에 대해서 좀 그 법률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인프라 이제 구축을 했는데, 이제 향후 과제들이 좀 많이 있죠. P2P가 법령이 이제 그 국회 본회의 통과했고, 얼마 전에 하위 법령이 시행령 발표했고, 그 다음에 그 감독 규정을 지금 금융위와 금감원 같이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법적 근거들이 없다가 들어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그 기억을 돌이켜 보시면, 증권 쪽에서는 그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있었고, 외환 쪽에서는 외화 송금 이체업이라는 게 최근에 들어와서 그 이제 뭐 외화 송금업도 온라인으로 해서 이제 환전상이 온라인으로 된 거잖아요. 그게 지금 그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P2P가 이제 들어왔고, 옛날에 전금업자들도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다가 인터넷 뱅킹 들어오고, 그러니까 비대면 자동화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핀테크 업체들이 속속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P2P이고, 이제까지는 제도권 밖에 있었는데 이제 그 법 시행되면 P2P도 이제 제도권 안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당국으로서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고요. 뭐 비트코인과 등등 여러 가지 암호자산, 뭐 이제 해외 이제 감독 당국에서 이제 그 크립토 어셋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우리는 요번에 그 이제 자급세탁 방지법에서는 가상 자산이라고 이제 명칭을 줬는데,
이런 거에 대한 감독 권한도 현재 부재한 상태에서 요번에 이제 특검법 통과되면서 이제 그 법 시행까지 한 1년 정도 지금 그 오늘인가요? 어저께 그 국무회의 통과했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남은 상황인데 이제 법적 근거가 지금 계속 마련돼지는 상황이고 뭐 데이터 3법도 지금 시행령 작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핀테크 관련된 인프라들이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고 이제 그 감독 기관 공조도 그 여러 가지가 지금 그 과제가 되고 있는데 뭐 아마존 외국 같은 아마존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뭐 구글도 있고 애플도 있고 뭐 가파라고 불리는 그런 대기업들도 있고 우리나라도 플랫폼 업체들이 많이 또 그 대형 플랫폼 업체들이 있죠. 뭐 네이버니 카카오니 하는 대형 플랫폼 업체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이 서비스가 보면은 가끔 금융 상품을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언뜻 보면은 뭐 네이버 정기예금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 예금들을 또 그 플랫폼에 올려놓고 그 이제 그 소비자들과 접종을 만들기도 하고 또 옛날에 또 모 기업은 그 자기들 플랫폼에다가 대부업을 연결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그 자꾸 그 기존의 플랫폼 업체들 또 IT 업체들과 뭐 삼성전자도 물론 삼성페이라는 게 또 있듯이 또 IT 업체들이 들어와 있듯이 이게 자꾸 금융과 또 그 IT 또 이런 것들이 자꾸 그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모호해지는데 이제 그 이제 BIS 국제기구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빅테크 업체들이 이렇게 금융시장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감독당국, 금융 감독당국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그 제일 마지막에서는 결론이 뭐냐면 공정거래 당국 또 정보보호 당국 간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감독기관 간의 공조가 또 두 번째 숙제가 될 것이고요. 핀테크 소외 현상을 또 해소해야 됩니다. 고령층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이제 모바일 기반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서 고령층이나 또 금융 소비자 소외자들이 핀테크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또 감독 당국의 숙제이기도 하고요. 신규 리스크가 그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뭐 이 핀테크 산업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뭐 인증은 저쪽 다른 3자 업체에 주고 또 그 클라우드 컴퓨팅은 또 어느 업체에 주고 자기들 이제 전산 들어가는 거죠. 뭐 그다음에 뭐 고객 마케팅이나 고객을 상담하는 건 또 어떤 업체에 주고 이게 서드 파티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닌 제3자와 그 융합하면서 일어나는 서드 파티 리스크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이버 리스크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해킹이 되게 되면 모든 게 무너지는 그런 또 리스크가 있고 그 매크로하게는 이제 그 핀테크 업체들이 그 좀 규모가 커지게 되면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그 전이하게 되는 또 그런 또 위험이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빅테크 리스크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P2P가 그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니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P2P 대출은 그 별도의 업입니다. 이거는 뭐 어느 업으로 해석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금융과 IT가 결합돼서 핀테크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별도의 금융으로 규율했는데 이제 FSB 그다음에 IMF 같은 그 해외 그 FSB는 Financial Stability Board입니다. 그 이제 G20에서 그 이제 그 금융 관련된 사이드를 이제 연구하는 기관인데 거기서 이제 언급한 게 P2P는 이제 핀테크 크레딧이다 이렇게 해서 그 범주를 줘서 여러 가지 그 이제 보고서의 내용을 담았는데 보고서 내용 중에 핵심이 이제 P2P가 그 이제 순기능 이제 금리 단층을 메워주고 기존 금융회사가 느리게 움직이는 부분을 그 시간차를 메꿔주고 어저께 모 신문에도 나왔듯이 뭐 코로나로 어려움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신청해서 금융회사가 받기까지 6개월이 걸린다, 뭐 2개월이 걸린다. 그 사이를 자기들이 들어가서 먼저 대출을 해주고 저쪽 그 상환금이 들어오면 그걸로 이제 그 대출금을 이제 대환하는 방식의 뭐 이런 것들 P2P 이 컨셉은 뭐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컨대 뭐 미국 같은데 보면은 각 그 주정부의 장학 기금들이 P2P를 통해서 그 자금 지원을 그 학생들한테 해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장학재단이 일일이 다 누구를 대출 받고 또 그 업무가 바쁜
대학의 그 사무국을 통해서 뭔가 그런 대출처를 찾는 것보다 P2P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해서 그렇게 그 이제 소위 공공기금이 P2P 투자자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그 이렇게 그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아시겠지만 지금 P2P가 지금 온라인 연계 대부업자로 기울되고 있어서 엄청난 사고들을 이제까지 쳐왔습니다. 이게 뭐 검찰 고발도 예컨대 P2P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제 대출처가 있는데 대출처가 가공입니다. 어디에다가 뭐 그 큰 오피스텔을 짓고 있는데 가보면 땅도 안 팠고 뭐 언제 분양이 될 거라는데 그런 그 분양 사실도 없고 또 뭐 그 이제 동산담보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동산이 있지도 않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 좋지 않은 선례를 나오면서 P2P가 상당히 지금 그 이제 부실률도 올라가고 하면서 그 이제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는데 여하튼 법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투자자 보호나 이런 장치들도 상당히 강화가 돼 있고 또 고객 자금과 또 투자자 자금과 이제 그 고유 자금을 분리하도록 해놓은 그런 그 강행 규정도 있고 투자자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게 되는 그 디테일한 그 이제 규정도 있고 영업행위도 이제 공시를 열심히 하고 금리 및 수수료를 범위 내에서 받도록 하고 또 금지 행위들이 또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갖춰지게 되면 P2P도 뭔가 좀 제도권 금융권으로서의 좀 그 위상과 또 그런 안정성을 갖추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 FSB 보고서에서 언급했던 P2P의 좀 리스크라는 측면을 좀 들여다보면은 투자자는 단기지 않습니까? 단기고 신용대출도 단기. 그러니까 그 P2P로 가져가는 게 그 신용대출이 있고 담보대출이 있는데 신용대출은 그 이렇게 단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만기에 대한 위험성이 없는데 이제 이게 담보 그것도 부동산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부동산도 이제 종류가 나눠질 수 있겠죠. 이제 PF 대출 그러니까 건설 중인 데에다가 이제 대출하게 되는데 이거는 건물을 짓는데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는데 P2P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1개월, 2개월, 3개월 뭐 이렇거든요. 그러면 만기 미스매칭이 일어나게 돼 있고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P2P 업자가 정말 정교하게 이걸 관리하지 않게 되면 사기의 위험에 빠지게 돼 있다라는 게 제 얘기가 아니고 BIS 보고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그 나중에 법이 제도화되고 뭔가 안에 들어와도 저희가 이런 건 소비자 경보들을 감독 당국이 열심히 좀 그 안내를 할 생각이고 또 투자자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주의 깊게 접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암호자산, 뭐 가상자산, 뭐 암호화폐, 가상화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뭐 용어는 지금 현재 그 이제 그 자금세탁 방지법에는 뭐 이제 그 가상자산으로 이제 올라갔고요. 이제 당시에 막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때 그 당국이 이제 그 가상자산을 막 억누르려는 게 아니냐, 가상화폐를 억누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과 관련돼서는 당국은 여전히 이거를 적극 그 지원하고 이 기술이 시장에서 소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블록체인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샌드박스에 진입해서 지금 서비스를 준비 중인 업체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금융 당국 입장에서는 블록체인 자체를 막으려는 게 아니고 가상통화라는 것이 그 자금 모집을 해서 그 자금 모집을 한 상태에서 그 여러 가지 그 소비자 보호나 또 사기 문제 이런 것들이 그 불거지는 경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하기는 상당히 지금 곤란하다는 게 그 전체적인 그 기조인데 자 이제 그 가상통화, 가상자산, 가상화폐 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제 이게 나타난 건데 자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핵심 컨셉이 있습니다. 이 돈이라고 그냥 돈이라 그럴게. 이 돈이 자산이 그 A, B, C, D로 옮겨 다닐 때 다녔다는 거래의 정확성, 거래의
사실 거래에 일어났다는 그 장부에 대한 블록체인을 통해서 그 보장되는 기술은 정말 뛰어납니다. 근데 이 돌아다닌 돈, 자산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블록체인은 절대 가치를 확립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그 계속 뭐 블록체인과 관련돼서 어떤 가상자산은 뭐 1,000만 원, 어떤 가상자산은 500만 원, 이게 그거를 그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자산이 없는, 백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이런 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그 이제 가상자산을 혹시 투자하고 있는 싶은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거래의 정합성은 확립을 해준 게 기술적으로 확립이 됐는데, 거래의 가치는 그 누구도 보장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 이 암호자산을 거래하시면서 그 아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렉테크 서브테크인데요. 렉테크 서브테크가 관련돼서 좀 그 금융회사 직원들은 좀 이해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소비자들 중에 좀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자, 핀테크라는 게 비대면 자동화,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금융 소비자들과 지금 접점을 만들었는데, 비대면 자동화가 되는데, 그러면 이 규정을 잘 준수해야 될 금융회사의 그 준법 관시는 계속 사람이 그 엑셀로 돌리거나 사람이 눈으로 보고 하는 게 이게 맞느냐? 그렇지 않다. 이것도 테크놀로지화해야 된다. 이게 레귤레이션 테크놀로지고요. 그다음에 서브테크라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걸 감독해야 되는 감독 당국은, 그러면 그것도 감독원 직원이 계속 그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것도 그 테크놀로지를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뭐 저희도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좀 자세하게 좀 넘어가 보면, 작년하고 올해 지금 계속 은행들이 그 위기 외환 거래 방지 시스템, 레귤레이션 테크놀로지를 은행하고 감독 당국이 이제 만들고 있는데, 해외에 송금할 때는 한도라는 게 있어요. 한도. 얼마 이상, 뭐 유학생 얼마 이상 내고, 뭐 생활비 얼마 이상 이런 게 있고, 뭐 있는데, 부동산 얼마 이상 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이 은행 저 은행 가서 거래하다 보니까 자꾸 한도 위반을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아도 자꾸 하는 경우들이 생겨서, 또 그거를 한 사람, 또 그거를 거래를 승인해 준 은행들이 자꾸 그 거래에 대해서 위규를 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위반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좀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게 이제 외국환 거래 방지 시스템이고요. 금융 보안 렉텍 시스템, 이건 그 금보원하고 같이 금융회사가 이제 사이버 어택과 관련돼서 자기들이 그 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그 상반기 중에 저희가 그 이제 파일럿 테스트에 대한 그 아웃풋을 내놓을 텐데, 레귤레이션이라는 것, 뭐 여러분들 그냥 뭐 국가 법령 정보 시스템 들어가서 보면 다 그게 그 우리나라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이고, 뭐 외국은 영어겠죠. 우리나라 말인데, 그거를 기계가 인식한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좀 그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러면 사람이 인식하는 언어를 요 그 두 번째 칸에 있는 보면 그 수식으로 이렇게 정형화를 일단 시켜 봅니다. 그러니까 그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는 이제 주어가 되겠죠. O가 이제 오블리게이션 해야 되는데, S 서브미트 해야 된다. 뭐를 비즈니스 리포트를 그 이제 영업 보고서를 within 35 days 이렇게 그 사람이 돼 있는 거를 이렇게 공식화를 한번 해준 다음에, 이거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그 이제 HTML이나 이런 그 이제 기계어로 이제 바꿔서, 이거를 그러면 사람이 읽을 수 있던 은행법이든 자본시장법이든 이런 법들을 기계어로 바꾼 다음에 오픈 API에다가 올려놓으면, 그거를 금융회사가 자기들 원장하고 연결을 시키게 되면 보고서가 제출할 때가 됐으면은 자동으로 뭔가 시스템에서 떠준다든지, 혹은 자기들 원장을 보고서 양식에 맞춰서 제출할 수 있다든지, 이게 상당히 그 먼 얘기 같지만 영국은 이미 그 MR과 관련돼서 상당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싱가포르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상태인데, 이게 아직은 뭐 오늘 뭐 주제도 많이 나오고 있는 AI나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사실상 이게 인프라입니다. AI는 기계이기 때문에 사람의 언어를 인식할 수 없고, 기계라면 기계어로 이제 그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데, 그 기초 작업이 되는 것들이 이런 그 머신 리더블, 머신이 그 읽을 수 있는 레귤레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감독원에서 또 여러 가지 또 그 테크놀로지 이용해서 소비자 보호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IBK 기업은행하고 했던 그 보이스피싱 그 방지 앱인데요. 예컨대 아직은 그 안드로이드 최신 버전에는 아직 그 완전히 다 그 확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화를 받아서 보이스피싱 관련돼서 이제 사기범이 뭔가 얘기 시작하게 되면 그걸 텍스트로 변환하고 그 텍스트 내용을 그 분석해서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휴대폰에 뭐 이렇게 전화 받고 있는데 진동이 된다든지 색깔이 변환되든지 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독원에 이제 그 사모펀드를 심사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 팀원이 3명밖에 안 되는데 그 매년 막 엄청난 양의 그 약관을 처리하느라고 하다 보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컨디션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일을 하게 되고 근데 다른 일이 터질 수도 있고 또 가정사가 있을 수도 있고 자꾸 사람 베이스로 하다 보면은 뭔가의 실수가 일어나는데 이런 것도 그 한번 약관 심사를 AI가 해보도록 하자는 상태로 이것도 지금 이미 작년에 발주를 해서 올 상반기 중에 그 소위 말하는 시제품 베타 테스트를 금융회사들한테 그 한번 그 공개를 하는 그런 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렉테크, 서브테크 활성화 중에 사례로 이제 그 최근 올 2월 달에 1월 말에 했던 건데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휴대폰으로 뭐 KB 국민은행입니다. 뭐 대출 금리 싼 게 있으니 와서 뭐 하게 되면 뭐 대출 받으십시오. 그거 전화 안 받아본 부분 없을 거고요. 그게 뭐 SC은행이 됐다가 뭐 저축은행이 됐다가 뭐 그 할부금 뭐 할부금융사가 됐다가 하여튼 별의별 그 문자 사기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은행이라고 써갖고 오는 여기 계신 분들 또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 받는 문자는 다 사기입니다. 다 사기입니다. 근데 이게 그 이제까지 왜 이 사기가 이렇게 그 많이 퍼져 있었느냐? 그 이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이제 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갖고 있는데 들어오는 전화번호가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는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독원이 작년 말부터 올 1월 달까지 해서 일단 은행만 한번 해보려고 해서 은행만 그 모든 은행에 있는 발신 전화번호 20만 개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만 개 화이트 리스트와 희사가 갖고 있는 그 사기 문자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대조해서 사기 문자라고 판별이 되는 그 전화번호 원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변작을 해도 잡습니다. 휴대전화번호를 차단하는 이렇게 되면 일시에 모든 사기 문자가 사라질 수 없는데 그 이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전화번호 숫자보다 지워나가는 숫자가 빠르게 되면은 빠른 시간 내에 그 사기 문자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 영향 효과 분석을 좀 해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로 확대할지 여부를 올 상반기 중에 또 그 할 예정입니다. 또 그 렉테크 서브테크 쇼케이스를 작년에도 그 이제 핀테크 위크 때 해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었는데 올해도 5월 말에 또 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 뭐냐? 이제 그 지금 아까 제가 당초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플레이어들 이제 시장에 나가는 참가자도 정부라고 친다면 이제 금융위기 샌드박스를 좀 더 좀 그 실효성 있게 또 확대해서 또 운영할 또 예정이고요. 또 스몰 라이센스 제도 또 신문에 몇 번 났는데 이제 핀테크 회사나 그 이제 그 성장하는 업체들이 지금 현재 뭐 풀 라이센스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것은 은행 라이센스를 받게 되면 개인 대출, 기업 대출, 신용카드, 환업무 뭐 여러 가지 뭐 부수업무까지 다 할 수 있거든요. 이게 풀 라이센스인데 그러지 말고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하든지 아니면 그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업체들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스몰 라이센스를 하든지 지금 현재는 지금 연구 단계에 있고 금융위원회가 이제 그 올해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핀테크 기반을 좀 더 좀 공고히 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독원도
핀테크에 대한 어떤 감독상의 제재, 이런 톨러런스와 현장 자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제 제공을 해주고, 핀테크 또 금융업계에서는 뭐 신한은행, 뭐 신한카드 뭐 이런 것도 보시면 신한 퓨처스랩을 운영하면서 또 이렇게 직접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서 또 중요한 것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핀테크입니다. 금융은 이제 신뢰 산업이기 때문에 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 산업 자체가 이제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 금융이 공급자나의 어떤 비용 효익 중심이었다면 새로운 금융은 소비자 편익 중심, 또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고 소비자 준법과 소비자 보호와 준법을 포커스를 맞춘 또 새로운 금융이라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사회적 가치 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까지 기술이 금융에 접목된 적은 많았었는데 기회가 있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도 보면 여러 가지 첨단 금융 기법을 통해서 혁신이라고 일컬어졌던 파생 상품이 금융 산업에 엄청난 부담을 줬던 그런 경험도 있듯이 신뢰가 상당히 중요하다. 예. 예.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바람직한 이제 발전 방향의 마지막인데 이 핀테크 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 산업의 플레이어들 또 책임 있는 혁신을 또 해야 되는 거고, 포용적 금융 혁신이 또 지속적으로 또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이고, 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또 해야 또 이 지속 가능한 핀테크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임팩트 있는 핀테크, 그러니까 수익성만을 위한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임팩트한 핀테크도 이제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이제 빅블로 시대에 시장 혁신 플레이어와 금융당국과 막힘없는 대화 또 소통을 통해서 우리나라 핀테크가 강국으로 하는데 모든 힘을 합쳤으면 하고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료진과 관계당국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썼는데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역시나 실시간 채팅방에서 활발한 댓글이 나오고 있는데요. 언택트 포럼 신선하다, 잘 시청 중이다, 이러한 댓글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좀 눈에 띕니다. 아무래도 핀테크를 활용한 혁신 금융은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들이 많이 제정이 됐습니다. 감독 당국 입장에서 지금까지 통과되거나 제정된 법 이외에 혁신 금융을 위해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법안이나 현재 준비 중인 부분이 있을까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김용태 실장님 혹시 있을까요? 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통과된 것들은 이제 소액 외환업자들, 그다음에 P2P, 그다음에 뭐 가상 통화는 이제 법제화가 이제 이제 신고제로 해서 이제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뭐 인터넷 전문은행들 통과돼 있고 한데, 이제 지금 금융위의 연간 업무 계획을 보시게 되면 스몰 라이센스,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틀에서 좀 이제 자본금이나 이런 것들도 좀 낮춰주고 또 업무 영역을 제한하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스몰 라이센스 제도를 지금 도입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뭐 글쎄 이제 마이데이터 관련돼서도 이제 법제화돼서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행령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제 데이터 업자들과 등록된 것들, 이런 것들도 앞으로 계속 숙제가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 뭐 금융 산업이 뭐 1년 2년이 다르게 계속 변하다 보니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여러 가지를 이제 형태를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과제들은 상당히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태 금융감독원 핀테크 혁신실장 함께하셨습니다.